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몇 달 전에 클라라원 회장님으로부터 강연 제의를 받은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 한글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연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은 왜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착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한국의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발전은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이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제가 직접 개발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자 특강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네.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세계 극빈국으로서 1인당 GDP는 67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하고 타일랜드로부터 경제 원조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만났던 한국전 참전용사 이분들 말에 의하면 1953년에 이분들이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은 회생 불가능한 아주 절망의 나라였다고 회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60년 동안 정말로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1인당 GDP는 29,115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을 지금 EU와 계속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론이 EU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간 GDP는 1조 5천억 달러, 세계 2위, 무역 규모는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또 분야별 특기상으로 본다 그러면 IT와 조선은 세계 1등, 자동차 철강은 세계 5위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자에서 삼성과 LG는 전 세계 1위, 2위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TV 중에서 3분의 1은 한국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반이 한국 제품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과거 개도국으로서 4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첫째, 2010년도에 OECD 덕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받던 국가가 원조 주는 국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는 소위 말하는 2050 클럽입니다. 20는 2만 불, 20,000 GDP per capita income,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50라고 하는 거는 50 million population, 그러니까 5천만 이상 국가들의 클럽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다음에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개도국으로서는 첫 번째가 되고요. 국제 신용 등급이 AA로 2015년과 2016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G20 국가 중에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캐나다, 호주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 2월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런 기록을 갖게 됩니다. 이 세계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이죠. 이 세 개를 모두 주최한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5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명실상부한 그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넘어가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 아시죠? 거기에 자매지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라는 아주 유명한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시사 주간지는 특히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2015년 EIU 민주주의 지표에서 한국은 7.97, EU 국가 평균하고 일치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좀 더 넓게 말씀드리자면 2010년부터 15년 동안 전 세계 20위에서 2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보다 높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여기서 EU하고 경제 발전에 있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또 EU하고 민주주의 있어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과거 다른 나라를 착취하거나 식민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공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사실 과거 식민지 때 다른 나라의 부를 착취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선진국과 똑같이 발전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한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전 세계 전례가 없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국토, 빈약한 자본, 주변국으로서부터의 위협, 이런 거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달성했습니다. 더구나 60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발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부분이 200~30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60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도국들의 희망과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로 훌륭한 내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세대들에게 잘 알려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다 되겠습니까? 또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국 사회와 차세대에게 이런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의 발전상이냐? 그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한국의 문화도 많고, 물론 이것도 한국 발전상도 하나의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많은 소재가 있는데 왜 한국의 발전상이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중요성에 있어 가지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나라를 평가를 할 때, 잘 모르는 나라를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1인당 GDP 따지겠죠. 그거가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냐,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한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선진국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 효과적인 소재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성에 있어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어떤 문화를 교과서에 넣는다 그러면은 물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한국을 잘 모르는 교과서 11자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한국의 이러이러한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케냐와
나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래? 왜 한국과만 우리가 넣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 한국을 모르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중요성에 있어가지고 인정이 되는 한국의 발전상이 우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대사 때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네덜란드 교과서 5개가 한국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없다. 최대 6.5페이지까지 집어넣었습니다. 5개의 교과서가요. 네. 그거는 제가 이 집필자들하고 친해가지고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교과서에 6.5페이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 자기네들이 다 따져본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되는 소리가 따져보고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6.5페이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커먼코어 하는 한국 관련 교사용 교사용 교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인 이제 메리코 선생님한테 제가 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 기술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있다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국의 발전상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에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에 한국의 발전상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있어가지고 중요성과 객관성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야 되느냐? 그 이제 방법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이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에 돼 가지고 어렸을 때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면 평생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목 지침 교과서에 수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위에서 커먼코 코리아 그리고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에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 사회과목 지침에 집어넣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하느냐? 사실 그게 쉽겠느냐? 교과서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 설득 논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과 미국은 비슷한 나라다.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나라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훌륭한 나라고 또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발전상의 세계사적인 의미 이외에 한국의 발전이 미국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6.25 때 미국의 도움, 그 이후에 경제 원조 등 미국의 희생과 지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의 지금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이것을 도입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가치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다. 따라서 한국의 성공은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의 성공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 굉장히 번성한 나라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도 동질감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천전용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덜란드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천전용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대사할 때 그 네덜란드 강요들, 장관들을 어느 장관이든지 간에 만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와서 한국 전 용사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분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더라. 숨기려고 하고 있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거기는 모병대였습니다. 개병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 못 받고 그래서 한국전까지 갔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실망해하고 여자친구한테 그 사실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안다면 가슴이 정말로 아프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 60년 전에 이분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한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교과서에 들어간다면은 이분들의 마음은 이분들은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고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이 한국전의 참전용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강력회의에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미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은 볼가트모어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발전상을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가 역시 미국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은 교육적인 가치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교과서에 넣어야 될 소재가 많은데 어떤 소재를 넣느냐 하는 것은 어떤 그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 레슨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발전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한국의 발전상을 외국에다 알리면, 미국에다 알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한국과 가장 관계가 깊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에는 은연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우리하고 맞짱뜰 만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일본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야. 한국도 너희하고 마찬가지 수준의 나라야. 어떻게? 보통 어떤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민주주의가냐, 한국 두 가지로는 안 되느냐. 우리가 너희하고 마찬가지로 잘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도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알리기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동포사회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 이것도 사실 한국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주류사회가 한국을 보는 그런 시각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류사회의 소수민족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그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30개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미국 주류사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 또는 여자를 며느리로 또는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한국 애를 당신 애들의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라는 그런 분의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몇 분 정도 됐을까요? 30개 소수민족 중에서 26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LA 지역 한국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건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경제 성장 이런 것을 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예능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책도 잘하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한류가 더욱더 지속적이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 상품에 대한 수출, 이것도 브랜드 이미지가 한 단계 올라가면 물건값을 10% 올려도 같은 양의 상품이 수출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차세대들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어느 날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새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교과서를 보니까 한국의 발전상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발전상을 강의를 해줍니다. 학생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한국이 끝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보다 더 한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주위의 미국인에게도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은 꼭 기억해주시죠. 한국은 착한 나라라는 것은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주제 결론입니다. 다음 주제 독도 사랑독도 이것도 저자 직관입니다. 저는 2010년에 외교부의 국제법률국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 정부의 이 독도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걸 보고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수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외교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그 다음에 정책 이것은 제가 국장을 할 때 입안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독도가 왜 주의 없는 섬이었습니다.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신화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탄천된 세종신문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책령 제42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118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태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엄지를 듭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가 되었더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0년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권을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뼈뼈가 펼쳐진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우리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지 않는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 우리 섬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그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첫 번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금방 이제 보신 이 영상문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항상 나옵니다. 첫째 초기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 문제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실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독도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면서 왜 분쟁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가 확실하다네. 그러면 ICJ에 가져가가지고 국제사법 재판소가 가지고 명백히 우리 땅이라고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의문점들을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장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건 일본으로 하여금 헛소리를 더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겠죠. 현재로 나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저는 실행 목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독도 정부의 독도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 지역화를 방지해야 된다.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CJ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 건데 내 거에 대해 가지고 싸움 벌리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싸움 안 하는 게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영유권 근거 강화는 싸우게 되면은 이기자라는 겁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플랜 B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국제사회 인식제고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싸우게 되면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자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분쟁 지역화 방지라고 하는 것.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전쟁하는 것. 두 번째,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큰 비난을 받고 나중에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독도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ICJ로 가져가는 것.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그런데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ICJ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다 동의할 때, 한국도 그래 독도 문제 ICJ에서 결정해, 일본도 독도 문제 ICJ에서 결정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할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왜 거기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헌장 32조부터 38조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걸 돌려서 말하자면 만일 일본이 어떤 일장기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독도로 가게 합니다. 독도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한국 사람하고 충돌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겠죠. 물리적인 충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은 그걸 바라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그거 참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당한다고 그러면서 군함이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선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해까지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함이 서로 대치됐다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도 이거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분쟁이라고 국제사회는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보리가 모여가지고 ICJ로 이 문제를 넘깁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ICJ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과 관할권을 ICJ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우리나라가 안보리의 이 결의를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이제 국위의 손상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ICJ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괴로운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왜 ICJ로 가져가면 어때? 가가지고 깨끗하게 해결하지. 근데 ICJ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법재판소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고 특히 일본은 ICJ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현명한 법이 아니고 심지어 일본도 자기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생각들을 또 아시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ICJ에 안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가져가려고 해도 얘네들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가 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 가지고는 ICJ로 안 가져가는 게 그게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져가는 거는 그게 현명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국제 분쟁화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그만 도발 같은 거 어떨 경우에는 눈 감아버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독도에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이 이제 국제 분쟁 기업과 방지고요. 영유권 근거 강화라고 하는 거는 만일 이게 ICJ로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한 더 증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지도, 사도 이런 것을 평소에 모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국제법에서는 결정적 기일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지금 저기 이강복 영사가 저기 있는데요. 이강복 영사하고 둘이서로 막 싸웁니다. 이 지갑이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웁니다. 제가 탁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갑에다가 매직펜으로 이기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고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여기 내 이름 쓰여 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 재판관이 이거 언제 썼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싸운 다음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증거로 인정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증거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독도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국제사회 인식 제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90% 결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ICJ에서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한다. 근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재판관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법적으로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독도는 일본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평소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5기 독도에 대한 지도 5기를 시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도 5기 표류, 지도 그 5기를 시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국제사회 인식을 이제 제고를 하고 그러면은 국제 분쟁 지역화 방지하고 서로 충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제사회 인식이 제고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게 국제 분쟁 지역화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고, 지도 교육자, 지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와서 독도가 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지만, 길거리에서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독도 관련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세 가지 효과를 더해 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도 시설물, 이거는 독도에 많은 시설물을 지금 지으려고 2010년 이때 우리가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이라든지 독도 체험장, 해양과학,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런 것을 짓는데, 이게 과연 독도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국제 분쟁 지역화 방지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독도에다가 시설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일본은 들고 나오겠죠. 들고 나와가지고 독도 옆에 와가지고 항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분쟁 지역화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권 근거 강화 효과.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시설물을 독도에다가 올리면은 그게 영유권 근거로서 인정이 될까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적 기일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 인식 제고 효과. 이걸 올리면 국제사회의 인식이 제고가 될까요? 그거 지금 이미 우리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 인식 제고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마이너스 제로 해가지고 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독도 홍보, 특히 2010년 전후해 가지고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광고하고 그랬죠. 그리고 독도 레이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독도 홍보를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분쟁 지역화 방지 효과,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듣는 사람은 국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유권 근거 강화 효과,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뭐가 올라가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유권 근거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 인식 제고 효과.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이거 보고서는 독도가 한국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딴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분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현명한 행동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요걸 조금 정리를 하려면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한 영유권 문제 이거 보면은 그리고 조금 제가 생략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합니다. 생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그래서 핵심 사항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국제 분쟁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ICC로 갈 필요도 없고 국제 분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나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해외 국적 광고가 결코 독도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이제 위한 길은 뭐냐? 독도 광고가 아닙니다. 해외 표기 옮김 시정하는 게 이것이 정말로 민간들이 독도 문제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지혜라는 것인데 어떤 중요한 일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사랑과 지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 또 사랑 없는 지혜 모두 위험하다는 거죠. 핵무기 경쟁 같은 거는 사랑 없는 지혜의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를 파멸로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없는 사람 역시 위험합니다. 중세 때 어느 도시에 패스트가 만연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패스트가 더 빨리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파멸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랑뿐만 아니라 꼭 지혜가 동반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점에서 저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방크의 박기태 단장님을 존경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총영사관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는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영사관의 한 거를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영사관에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4개의 목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통적인 총영사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영사관, 한국을 알리는 총영사관, 한국사회와 함께가는 총영사관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민원실은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시간이 과거 1.5시간에서 2시간 줘야 되는데 20분으로 단축이 됐고 친절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녹음 녹화 시설을 이제 민원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설치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진 것을 이제 있었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 매일 하는 것은 총영사관 민원실을 2번씩 방문해가지고 직접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자체조사, 민원 서비스 조사에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돼가지고 전체 87명의 이제 응답자, 설문서 응답자 중에서 65명이 매우 만족, 그리고 12분이 만족, 매우 불만으로 한 분은 4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이 매우 불만에 16배가 된 거니까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평가에서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 TV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포하고 애프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총영사관인데요.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총영사관 신분증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기 소령입니다. 불체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여기 저희 관할 지역에 한 10만 명 정도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총영사관 신분증을 가지면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분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임 직후부터 이 문제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전면허증 받는 것 이외에도 혜택이 많이 발생됐고 또 우리 관할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그 샌프란시스코 관할 지역
초년사원 관할 지역에서도 이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는 11개 주가 더 있습니다. 그 주에다가도 이런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공부에 건의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발급 건수는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막차라고 지금 써놓은 거는 이것을 처음에 약속한 기일 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달성을 했고 그 결과로 작년 10월부터 이걸 발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마 영원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10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제공관 중에 이제 LA 평사관이 이제 최초로 이제 발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만의 이제 원인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아주 나중에는 평가받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초년사관, 이거는 아리조나주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아리조나에 가면은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과거에 있는데 지금 이런 말하자면 협정이 체결된 거는 미국에서 이게 2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관할 지역에서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여태까지 체결한 거는 저희 운전면허증을 이제 상대방 버지니아주라고 하면 버지니아주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운전면허증을 주고 그 다음에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면허증은 그쪽에서 가져가 있어요. 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체결한 운전면허증은 상호인정협정은 주고가 아니라 보여주고 돌려받는 겁니다. 주는 거 대신 보여주고입니다. 보여주고 다 맞지 다시 그냥 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2개의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편리하죠. 특히 이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공항에서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이 영주권자나 유학생들이 자기 있던 그 기간을 다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면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실신고를 냅니다. 분실을 하지 않았는데 분실신고를 냅니다. 이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결과도 이제 되고 있고, 사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증을 이제 그 운전정보에서 받아가지고 한국 경찰청으로 보내고, 한국 경찰청은 그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보냅니다. 근데 그거 글로 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쓰여지지 않고 폐기 처분이 됩니다. 이게 행정적 낭비, 인력 낭비, 돈 낭비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불합리하게 된 것을 이걸 돌려받는 것으로서 사실 해결됐다고 보고, 서울에서는 이거 정말 잘 됐다. 앞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데이비드 마린, 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을 지난 2월 29일 만나가지고 반이민 행정 정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포 언론에서는 사실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도 있는 것 같더라도 만나가지고 확인했는데, 정확한 이제 입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안내 코너를 마련해서 올리고 있고요. 미국의 법집행 기관 간부들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중책임자, 카운티 셰리프, LAPD, 올림픽 경찰서장. 올림픽 경찰서장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 오고 문자 옵니다. 누구 잡혔다.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핫라인이 지금 완전히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이 초년서관은 비록 잘못해가지고 체포된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보호를까지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체포가 되고 그러면은 총영사관에 연락이 잘 안 와요. 또 왜냐? 연락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아는 사람들도, 두 번째 아는 사람들도 거기 연락했을 거예요. 괜히 내가 범죄 저질렀다는 것만 사실만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 이 체포된 우리 국민들이 영사면담권이 국제법상 보장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국문 안내판을 수감시설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아이스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감시설로 갑니다. 수감시설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만나서 별일 없느냐, 또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 총영사관에. 그러면은 연락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수감시설 시설 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영사면담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을 막 강구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내용의 안내판을 수감시설 한 50개 정도에다가 저희가 100%를 해가지고 잘 보면 코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말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우리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전화를 연락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수감시설 장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영어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사면담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총영사관을 접촉하는 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은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가지고 도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을 알리는 이제 총영사관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먼코 코리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에 헌법재산 최초로 지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교육장관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헌법정산을 계속 강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참전용사에 대한 보호행사, 이거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 이거는 인디안 여성 참전용사입니다. 아파치족 출신이고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이분을 찾아가서 사도의 메달을 걸어드리고, 한국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펜널로 해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갖다가 드리고 전문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 보훈병원에서 아까 참전용사께 드린 한국전 영웅 그 셔츠인데요. 여기 한국과 미국의 귀가 있고 코리안 히어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름까지, 개개인의 이름까지 써가지고 감동 서비스를 예정입니다. 이것이 또 그 한국의 어떻게 그 뉴스에 이렇게 연합통신을 나가는데 거기에 댓글이 한 200개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방문자 수는 엄청나게 또 수천 명이 되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정도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관.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총영사관 작년에 우리가 공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공간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 제외 공간 150명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 민원 서비스 개선과 총영사관 신도증 발급에 대해 가지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총영사관 민원 업무가 많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민원인 한 명이 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반 또는 2시간이었다가 이제 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혹시 민원인 수가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민원인 수는 11% 증가했는데 소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7년 동안 오버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총영사관 민원실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전체 직원들의 협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업무 방향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 총영사관의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탑 프라이어리티고, 그것이 바로 제가 교육 관련 행사에 있어가지고는 어디든지 어느 분이 초청을 해도 저는 다 가고요. 더구나 이 코스아 모임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꼭 오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성의 있게 많이 준비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사기 진작 이것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총영사관도 정부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한 이제 한국 알리기, 이것은 사회과목 지침,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사회과목 지침 여기에 헌법에서 수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학교 여기 캘리포니아의 미국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교민이 3,000명이었는데 라이덴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있었습니다. 매년 20~30명씩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여기 이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한국 공포가 뭐 60만에서 100만 정도 내다보는데, 거기에 또 학교들도 많고 그러는데 한국어 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어 연구소만 있습니다. 한국 학과와 한국어 연구소는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조금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초석을 잡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이제 아리조나만 했는데, 이것을 뉴멕시코, 네바다, 캘리포니아하고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되면 대박입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한다 그러면 미국 전체, 다른데 전체 절반하고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나라하고 이런 접점을 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하기도 싫어. 그리고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다. 뭐든지 처음은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휴국민 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 미비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 때문이기 때문이고, 트럼프 행정부 단임 행정명령의 피해자도 우리 소류 미비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총영사관은 소수자 보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아까 민원실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 시간 줄이고 친절한 그런 총영사관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냥 찾아오시면 기분 좋아지는 총영사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가 여기 우리 직원이 여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는 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이거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권하러 오셨다 그러면 그럼 서류 한번 볼까요? 그럼 서류 이게 모자라네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 1시간 기다렸다가, 옛날 같은 경우 1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창구에 갔는데 서류 이거 안 됐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싶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고 불편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좀
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참전용사에 대한 보험의 경우 이거 계속 지속을 하고 잊혀진 전쟁 기억하기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한국은 의리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의리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보험병 왔을 때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장진호 연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했을 때 그거를 이제 대독을 제가 했습니다. 대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이 그냥 감동 먹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뭐 해왔으니까 안 한다,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런 거 없고 다시야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포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정말로 소중하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동포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깃발만 꽂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동포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양성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각오이고 또 우리 평양성안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좀 인풋을 좀 넣어주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